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샘입니다. 오늘은 양자역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우주가 거대한 시계처럼 작동한다고 믿어왔습니다. 마치 모든 톱니바퀴의 위치와 속도를 완벽히 알 수 있다면 미래도 완전히 예측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시계장치 우주론은 17세기에 아이작 뉴턴이 내놓은 혁신적인 업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뉴턴의 법칙들은 강력해서 한동안 행성의 공전 궤도부터 사과가 떨어지는 현상, 포탄의 궤적까지 무엇이든 깔끔하게 설명해주는 듯했습니다. 패러데이와 맥스웰 같은 과학자들이 탐구한 전기와 자기 현상마저도 연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장의 틀에 들어맞았죠. 그러나 19세기가 끝나갈 무렵 고전 물리학으론 도저히 풀 수 없는 난제 같은 현상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흑체 복사 현상이었습니다. 흑체는 복사를 완벽하게 흡수하고 방출하는 물체를 말합니다. 금속을 가열하면 온도에 따라 다른 색으로 빛나는데 고전 물리학적 계산으로는 이런 흑체가 내뿜는 빛, 복사의 분포를 예측할 때 고주파 영역에서 무한대로 발산해버리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900년경 독일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가 대담한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에너지가 단순히 연속적으로 방출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양자라는 꾸러미 형태로 끊어져 있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처음에 플랑크 자신도 에너지가 실제로 양자화되어 있다고는 믿지 않았고 그저 수학적 조정에 불과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가 흑체 복사의 실제 측정값을 정확히 설명해냈고 점차 물리학계가 이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플랑크가 양자 세계로 통하는 문을 열었다면 그 문을 당당하게 통과한 사람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그는 1905년에 기적의 해를 보내며 물리학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논문들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광전 효과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특정 금속에 빛을 비추면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입니다. 고전 이론에 따르면 아주 낮은 주파수의 빛이라도 충분히 오래 쬐면 전자를 이탈시킬 만한 에너지를 서서히 축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실험 결과 임계 주파수 이하의 빛으로는 아무리 강한 세기로 오래 비춰도 전자가 전혀 방출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금속이 최소 에너지 입장료를 요구하고 더 낮은 주파수의 빛으로는 아무리 양을 늘려도 그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 같았죠. 아인슈타인은 빛 자체가 주파수에 따라 에너지를 갖는 작은 알갱이, 즉 광자라는 양자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빛을 연속적인 파동으로만 보았던 기존 시각을 뒤집고 빛이 입자와 같은 성질도 지닌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한동안 사람들은 빛의 파동성과 입자성의 모순으로 인해 곤혹스러워했습니다. 두 개의 좁은 슬릿을 통과시키면 스크린에 간섭무늬, 즉 밝고 어두운 줄무늬가 나타나는데 이는 빛이 파동처럼 겹쳐진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광전 효과에선 빛이 입자처럼 거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 두 모습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당시 물리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에 매혹되면서도 혼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빛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924년에 프랑스의 귀족 출신 물리학자 르위 드브로이는 빛이 때로는 입자처럼 행동할 수 있다면 전자 같은 물질 입자도 때로는 파동처럼 행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했습니다. 우주가 이중적 정체성을 숨기고 있는 셈이라는 말이었죠. 당시에 대부분의 물리학자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여겼지만 실험 결과 결정 격자에 전자를 쏘면 정말 빛의 회절 간섭 무늬와 같은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드브로이의 주장은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에너지가 양자화된다는 개념과 파동 입자 이중성이라는 아이디어가 모여 새로운 이론의 토대가 마련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자 이론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갖춘 것은 1920년대 중반의 일입니다. 거의 동시에 서로 다른 두 수학적 형식이 등장했는데 하나는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내놓은 행렬 역학이었고 다른 하나는 에르빈 슈레딩거가 제시한 파동 역학이었습니다. 행렬 역학은 몹시 추상적이고 복잡해 보였고 파동 역학은 처음 보기엔 좀 더 직관적이었습니다. 전자는 전자를 파동처럼 묘사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결국 이 두 방법은 동일한 양자적 실제를 서로 다른 수학적 도구로 표현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이 가운데 슈레딩거의 방정식은 양자역학의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이 방정식은 소위 파동 함수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려줍니다. 파동 함수는 기묘한 존재입니다. 기타 줄처럼 실제로 떨리는 물리적 파동이 아니라 어떤 입자를 특정 위치에서 발견할 확률을 알려주는 정보의 파동에 가깝습니다. 관측을 하기 전에는 입자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파동 함수 형태로 여러 위치에 존재할 가능성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상하게 느껴지는지는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논쟁거리였습니다. 이 논쟁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덴마크의 물리학자 닐스 보어로. 그는 사색적이고 철학적인 접근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코펜하겐 해석이라 불리는 관점을 제시했는데, 거칠게 말해 파동 함수는 측정 혹은 관측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완전한 상태를 기술하며 관찰 시점의 단 하나의 결과로 붕괴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많은 이들에게 편치 않은 개념이었습니다. 예컨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는 말로 확률이 근본 법칙이라는 점에 대한 불편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동료인 보리스 포돌스키, 네이선 로젠과 함께 이른바 EPR 역설을 제시했는데, 양자 역학이 끝에서 끝까지 즉각적으로 작용하는 듯한 얽힘 이상한 현상을 허용한다면 이는 이 이론이 불완전하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는 주장이었습니다. 한편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또 다른 근본적 성과인 불확정성 원리를 발표했습니다. 이 원리에 따르면 한 입자의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려 하면 할수록 운동량을 정확히 알기 어려워지고, 운동량을 정밀하게 측정하려 하면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단순히 측정기기의 한계가 아니라 자연의 미시세계가 본질적으로 지니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주의 시계장치적 시각에 또 한 번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완벽하게 알 수 없다면 미래를 완전히 결정론적으로 예측하는 것도 불가능해지니까요. 이 엄청난 개념적 격변 속에서 파동함수 해석에 결정적인 통찰을 제공한 사람이 막스 보른이었습니다. 그는 파동함수를 확률 진폭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즉 파동함수는 입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말해주진 않고 특정 위치에서 입자를 발견할 확률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파동함수로부터 실제로 관측될 확률을 계산하는 방식을 제시한 것이 바로 보른의 규칙입니다. 이로써 물리학은 정해진 궤도를 제시하던 예전의 확실성의 과학에서 확률을 예측하는 과학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확률론적 해석에 불만을 가진 이들도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말년의 양자역학에서 숨은 변수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이 이론의 불완전성을 지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존 벨이 고안한 실험, 그리고 이후 여러 연구가 진행되면서 자연계에 그런 지역적 숨은 변수가 있다면 양자 실험에서 관측되는 통계적 패턴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 입자를 측정하면 다른 입자의 상태가 즉각적으로 정해진다는 얽힘 현상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 광속을 넘는 통신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측정 결과를 통제할 수는 없으므로 우리에게 익숙한 시공간 개념을 뒤흔드는 양자적 규칙이 현실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물리학자들은 실험실에서 끊임없이 이론을 검증했습니다. 양자의 기묘함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아마 이중 슬릿 실험일 것입니다. 빛 혹은 전자를 두 개의 가느다란 틈으로 통과시켜 스크린에 나타나는 무늬를 관찰해보면 입자라면 단순히 두 개의 밝은 선만 보여야 할 텐데 실제로는 다수의 밝고 어두운 간섭 무늬가 나타납니다. 이는 파동의 간섭 패턴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전자를 하나씩 쏘아도 각 전자는 스크린의 입자 같은 점으로 충돌하지만 충분히 많은 전자를 축적해서 보면 여전히 간섭 무늬가 생깁니다. 마치 한 전자가 자기 자신과 간섭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슬릿을 통과했는지를 관측하려 하면 전자는 즉시 그 중 한 슬릿만 통과하는 입자처럼 행동하고 간섭 무늬가 사라집니다. 양자역학의 핵심 수수께끼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에르빈 슈레딩거가 고안한 고양이의 생각 실험 또한 양자의 특이함을 잘 드러냅니다. 방사성 원자의 붕괴 여부에 따라 독이 나오는 병양이 달린 상자 속의 고양이를 상해보면 측정을 하기 전까지 원자는 붕괴와 미붕괴 상태가 겹쳐 있을 텐데, 그렇다면 고양이도 살아있음과 죽어있음이 중첩된 상태인가? 슈레딩거는 이런 비유로 파동 함수가 단순히 붕괴한다는 해석이 얼마나 극단적인지 비판하고자 했습니다.
이 생각 실험은 해석 문제의 끝없는 논의를 불러일으켰고 양자역학의 기묘함을 대중문화에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철학적, 개념적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양자역학은 실제로 잘 작동합니다. 반도체 안에서 전자의 양자적 거동을 이해해야 트랜지스터를 설계할 수 있고 이는 모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레이저 역시 빛과 물질의 양자 이론을 토대로 작동합니다. 병원에서 쓰이는 자기공명 영상 기계는 원자핵의 양자 스핀 현상을 이용합니다. 심지어 휴대전화의 위성 항법 시스템도 양자 효과를 활용한 매우 정밀한 시계를 바탕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현대 문명은 이상하게 보이는 이 양자 법칙 위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양자역학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실제로 잘 써먹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역사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봅시다. 1920년대 말 양자역학의 기본 뼈대가 자리 잡은 뒤 원자물리, 핵물리, 그리고 소립자물리 분야는 엄청나게 확장되었습니다. 파울 디렉은 양자 이론을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과 결합하여 빛의 속도에 근접해 움직이는 입자를 설명했고 여기서 반물질, 특히 양전자의 존재가 예측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양전자가 발견됨으로써 이론이 사실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순수 이론적 탐구가 전혀 새로운 물질의 존재를 미리 예견한 놀라운 사건이었죠. 1940년대에는 양자역학이 원자들이 어떻게 결합해 분자를 이루는지를 설명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화학은 오랫동안 물리학과 조금 분리된 학문처럼 보였으나 양자화학이라는 분야가 생기면서 전자들의 양자적 행동이 주기율표 구조의 근본 원리임이 밝혀졌습니다. 원자 번호가 커지면 전자들이 들어가는 오비탈이 양자 규칙에 따라 순서대로 채워지면서 각각의 화학적 성질이 생기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왜 어떤 원자는 다른 원자와 잘 결합하고 또 어떤 조합은 그렇지 않은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의 핵물리학은 핵분열 과정을 통해 원자폭탄이라는 파괴적인 무기를 탄생시켰고 이후 냉전 시대에는 핵무기 경쟁과 함께 입자 가속기 연구가 활발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성자와 중성자도 사실은 쿼크와 글루온으로 이루어진 복합 입자임이 밝혀졌고 이는 양자 생역학으로 설명됩니다. 동시에 양자 전기역학은 전하를 띤 입자와 전자기장 사이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역사상 가장 정밀한 실험 검증을 받은 이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양자역학은 더 이상 기묘한 현상을 설명하는 변방이론이 아니라 물리학이 실제를 기술하는 핵심 언어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철학적인 문제들은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은 이들도 있었고 양자역학의 해석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양자적 사건마다 우주가 갈라진다는 다중세계 해석이 있고 파일럿 웨이브를 통해 결정론을 어느 정도 회복하려는 보후보임 이론도 있습니다. 관측자와 개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해석들도 있지요. 이들은 양자역학의 수학적 골격은 동일하지만 실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질문에 서로 다른 답을 제시합니다. 실험은 모두 같은 결과를 지지하지만 해석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활발한 논쟁이 오갑니다. 복잡한 수학적 지식이 없어도 양자 이론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은 시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이 결정론적 법칙으로 가득 차 있고 사물이 측정 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고유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양자 이론은 미시 세계에서 사물이 다른 것과 상호작용하기 전까지 특정 값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관측 혹은 측정이라는 과정이 양자계를 특정 상태로 고정하는 셈이죠. 측정하기 전에는 여러 가능성이 파동 함수에 겹쳐져 있다가 측정 순간에야 비로소 확정된 위치나 상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파동 함수가 실제인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표현인가? 양자역학은 둘 다 가능하니 확률만 올바르게 계산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태도는 우주가 객관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겐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과 실험이 손을 잡고 이런 식으로 성공적으로 예측을 내놓고 기술까지 발전시켰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미시세계에서 모든 것이 긴밀히 얽혀 있다는 점입니다. 얽힘 입자를 통해 한 입자의 스핀이 측정되면 상대 입자도 즉시 상태가 정해지는 현상은
분리 가능한 실체라는 고전적 관념을 뒤흔듭니다. 물론 이것이 광속을 넘는 정보 전달을 가능케 하지는 않지만 시공간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을 넘어서는 양자적 현상임은 분명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의문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리처드 파인머는 양자역학을 이해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 역시 양자 이론을 또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한 경로적분 공식을 제시했는데 이는 입자가 갈 수 있는 모든 경로를 다 고려해야 최종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상식적으로는 터무니없이 들리지만 실제 예측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오늘날 양자 이론은 최첨단 연구의 중심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자 컴퓨터는 중첩과 얽힘 같은 양자적 현상을 이용해 기존 컴퓨터가 접근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양자 암호는 통신을 해킹하려는 시도가 있으면 반드시 그 흔적이 남도록 만들어 이론적으로 완벽한 보안을 목표로 합니다. 또 양자 측정 기술을 통해 놀라울 정도로 민감한 센서를 만들어 중력파 검출이나 정밀 의료 영상 등에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자역학이 단순히 이론적 호기심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유용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동시에 실제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 묻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측정과 예측이 전부라고 치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더 깊은 통합이론을 추구하며 헤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 양자역학과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하나로 합치는 이른바 양자중력 이론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작은 세계와 큰 세계를 동시에 아우르는 통합된 시각을 찾는 것은 여전히 미래 과학자들의 몫입니다. 결국 양자역학은 몇 가지 풀리지 않는 퍼즐에서 시작해 막스 플랑크,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닐스 보어,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에르빈 슈레딩거, 막스 보른 같은 거인들의 아이디어가 모여 만들어진 현대 물리학의 기둥입니다. 에너지의 양자화, 파동 입자 이중성, 불확정성, 얽힘, 확률 진폭 등 얼핏 보면 엉뚱해 보이는 발상들이 하나하나 실험으로 검증되면서 우리 현실관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들의 모습에서 초인적인 천재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그들은 치열하게 논쟁하고 때로는 용감한 비약을 시도하고 실수도 하면서 이론을 다듬어갔습니다. 시계 태엽이 돌아가는 우주라는 고전적 사고방식이 철저히 해체되고 그 자리를 확률의 파동과 상호작용이라는 더 넓은 관점이 채우게 되었죠. 만약 이 모든 이야기들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과거 어느 시점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생각조차 터무니없다고 여겨졌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됩니다. 이해는 종종 받아들임 뒤에 옵니다. 그리고 양자세계에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의 고전적 상식을 어느 정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양자역학을 통해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우주에 대한 경이감을 더욱 키울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기도 합니다. 양자역학이 무엇인지 완전히 깨닫지 못해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 작동하는 컴퓨터, 휴대폰, 조명 등을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주가 얼마나 경이로운지 되새기게 하는 사실이죠.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우리의 일상은 불과 몇 세기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양자적 법칙 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자 이론은 단지 방정식이나 실험 결과를 넘어서는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호기심, 기존의 틀을 깨려는 용기, 그리고 상식을 뛰어넘어 세상을 재정의하려는 노력이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전자가 원자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광자가 어떻게 빛을 내며 서로 멀리 떨어진 입자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는 고전적 사고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이해하기 힘든 규칙들이 너무나 정밀한 예측과 기술적 응용을 가능케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미지의 영역이 남아있지요. 미래에 어떤 새로운 발견과 해석이 나타날지 알 수 없으나 그것이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는 시각을 또 한 번 크게 흔들어 놓으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